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물가 급등이 위험이 낮으며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은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확장했다라고 평가하며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슈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부분이 온다고 해도 내가 방어해주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내포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간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 규모를 축소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금가격 추이가 1% 하락한 온수당 1,710억 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 국채 금리 급등이 달러와 강세를 유발을 해서 금값의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의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시 세금 신고 면제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 질의 응답 페이지 5번 질문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구매한 납세자들에게 2020년 회계연도 소득신고서에 암호화폐 칸의 내용을 기입하는 의무가 면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면제 범위는 협소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CFTC 위원장 사임 차기 위원장 크리스 브리머가 유력하게 뽑히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분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 교수라고 하고요. 암호화폐에 따른 관심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성향도 일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정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측면인데요. 디지털금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났으며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라인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50% 암호화폐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익명의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1,800명 중에 50% 이상이 암호화폐를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대부분 여기에 있는 연령대가 20대에서 45세 이하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 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었고 대부분 IT 플랫폼 기업의 종사자분들은 거의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분들도 뭐 금융 쪽이나 또 금융 플랫폼 쪽 다니시는 분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중국 테더 프리미엄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위안화로 표시된 테더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때 일반적으로 테더를 활용하는데 아직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의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따른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비트코인 ETF에 그린라이트를 준 이유라고 해서 보게 되면 허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가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든다라는 소식과 미국의 뉴욕주 블록체인 기반의 이번 질병 관련해서 여권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IBM이 블록체인 기반 헬스페이스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연이 NFT 작품 경매에서 20분 만에 65억을 수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앨런 머스크가 주는 여러 가지 신호 부분에서 좀 적절히 수익을 받던 사람들이 대거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최고 수혜자 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또한 연인 또한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이 점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은 NFT가 그만큼 뜨겁구나, 관심이 높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트렌드 부분만 보아도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그런 쪽에 좀 많이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죠. 엔진 또한 NFT 지원의 확대 솔루션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런 트렌드 쪽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진에 따른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가 다음 비트코인 매입은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팀 드레이퍼 상당히 재밌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가족이 거의 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다 성공을 했고, 이 사람도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로 진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또 가져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무지무지 많이 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서도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언급했던 이유는 이제 조만간에 소비자들에 대한 패턴과 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도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 2021년도 조사 우선순위 목록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시켰다.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포트폴리오의 매니지먼트 및 거래 관계와 거래 자금 및 안전성, 가격 및 평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컨트롤 유효성, 대표의 외부 비즈니스 활동 등에 대한 감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고 가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올해 장중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SEC 조사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덩어리를 조사를 하냐, 아니면 짤짤한 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더 클라이언트에 대한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NFT 구글 검색량에 급등을 했는데,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XRP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만큼 NFT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유지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줄 수 있는 트렌드는 NFT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와이즈가 디파이 인덱스 펀드 출시 2조 원의 매출 365억 원 규모를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리플의 CBDC 전용 XRP 원자 프라이빗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라고 해서, 일단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해보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송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빵형이 약간 이런 행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냐 이런 형태로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SEC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은 결코 XRP의 좋은 부분은 아니고,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게 이번 불장, 맨날 오는 장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는 수익을 보는 부분으로 좀 맞춰가지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기업 투자자 책임 22%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전 세계 1,500기업과 3,400명의 투자 책임자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11%가 비즈니스 수행해 본 부분으로 기피 대상이 14%가 나왔고, 21%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 7%만이 요거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이 7%만이가 아니죠. 7%가 어느 기업에 소속이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기업의
소속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도 너무 적게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 해당되신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꽉 막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7%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올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새 USDC가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나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글래스노드는 유통 중인 비트코인이 현재 400만 개에 불과하다. 30일간 순 변동량은 지난해 4월부터 거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렇게 올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곧 대규모 공급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었다. BTC 단기적으로 21% 급락한 조정을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BTC가 강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왔던 내용이 상당히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워레츠가 23개국 참여하는 인도 스마트 그리드 유틸리티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파워레츠가 뭐 장중에 100% 넘게 올라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 소식이 결코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보게 되면 이번에 파트너십을 보게 되면은 노키아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BSES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 이 아저씨가 파워레츠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2021년도 주요 파트너십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이 떡하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히타치도 있고요. 등등 대기업들이 조금씩 많이 보여줌으로써 요새 좀 가격대가 많이 변동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협업 등에 대한 대기업들이 좀 많이 덕지덕지 붙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 대비보다는 앞으로 그림이 좀 괜찮게 그려지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ESG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링을 좀 많이 채택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하던지 아니면 제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업적 입장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 대한 액션을 좀 취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또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증권 감독위원회가 후오비 자산운용 라이선스를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라가 크레이튼 수합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크레이튼 메인넷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고 자, 3, 4분기 내로 진행이 되며 메인넷 이전이 완료가 되면 보라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클레이튼으로 수합이 진행이 된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 클레이튼이 아주 그냥 쭉쭉쭉쭉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날과 아이콘이 이번엔 간편결제 연내 지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이 스텔라 보유 대폭 증가함으로써 어느 정도 나중에 가격대가 좀 요동치지 않겠냐. 그리고 이분의 주장은 아마 조만간에 700원이 어느 정도는 이상으로 찍히지 않겠냐, 안착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업비트의 중복 공시 총정리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를 하는데 유출된 정보를 업비트에 사업 배포할 경우 최초의 차별 없는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프로젝트 공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업비트는 사전 유출된 공시에 대한 2차 배포를 지양할 예정이다. 지양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향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보라 같은 경우에도 중복 공시를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쭉 보면 여기에서도 카카오게임즈 뭐 좀 웨이투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했던 것도 중복 공시가 나왔고 크립토닷컴 것도 그리고 또 내려서 또 쭉쭉쭉 보면 파워레츠에 대해서도 네,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또 나와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중복 공시가 많다라는 것이죠. 2차 중복 공시 제한한다라고 공시 이후 9개 공시 중에 4개가 중복 공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지. 그러니까 욕 먹을만 하죠. 예.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중복 공시를 올려도 어차피 알 권리이니까 사람들이 또 정보가 좀 늦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라는 차원에서 올려두는 건 전 나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앞부분에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 안 한다. 우리 지향할 거다. 근데 벌써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도 상당히 더럽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거니와 앞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내용, 스텔라 부분에 있어서 원래 거의 늘리질 않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근데 최근에 스텔라 쪽을 늘린다는 건 USDC에 대한 확장성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스텔라 요새 보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관심을 둬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약간의 좀 뒷부분이 약간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고령 인구 급격한 증가, 인구 일본의 90세 이상 200만 명, 그래서 주요국 80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추이, 인구가 고령화됐었을 때 금융산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의 거의 제 방송의 대부분이 저보다 거의 형이신 분들이 그리고 인생 선배이신 분들이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가계자산의 구성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예금 및 채권의 비중이 감소하고 보험과 펀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계의 금융자산별 증가율 관계를 살펴보면 고령화 지표와 채권 증가율 간의 음의 관계가 뚜렷했고 펀드 증가율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시사되는 노인부 부양률의 양의 관계를 75세 이상으로는 음의 관계를 보인다. 상당히 뭐 유식하게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75세 이상은 저축 잘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자산별 비중 및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을 해보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비중이 절대 규모가 늘어났다가 75세 이후에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65세 기준의 고령화 지표에서 예금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7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예금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년 초반에는 수익성도 고려하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적 자산관리가 강화되는 현상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겠으며 지표나 실적 모형에 따라 실적 분석 결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 것은 자료 부족으로 국가별 특성이 패널 분석에게 적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후 대비 자산 구성은 세대 간 소득 및 자산 이정 정도, 주택 보유 선호도, 연금, 사회보장 제도, 세제, 제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워 패널 분석에 사용하진 못할 것 같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대외 불확실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평시적 조건으로만 일단 다뤘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에 대한 심리와 성향과 이런 것을 대부분 보았을 때 이런 성향이 좀 더 깊구나라는 점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보게 되면 또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
30대 전후에 부채 규모가 가장 U자형을 많이 보여주고 생애주기 가설과 부합되는 형태이며 미래 기대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서비스 등 현재 서비스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소비 활화 활동으로 일환으로 부채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U자형 연령별 가계부채 구조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노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 경제 전체 부채 증가도 약화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연령별 가계부채가 역U자형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연령층의 부채가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는 경우는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약화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고령화가 부채 증가율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채 증가율과 고령화 지표 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증, 자산의 취득과 연계되어져 있으며 고령층 자산 매입 형태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채권 수익률,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고령화는 이들 구성 요소에 영향을 모두 미친다. 먼저 실질금리에 대해서 인구 고령화가 상승 또는 하락 요인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축률이 낮은 퇴직자 비중이 높아져 저축이 감소하는 것은 실질금리의 상승하는 요인이 되며 이에 반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 주체들이 퇴직 이후에 삶에 대비해서 저축을 증가시킨다며 실질금리 하락은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 또한 노동 공급이 감소로 1인당 자본이 증가하여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하락하는 다라는 점은 실질금리의 하락 요인이 되며 2016년도 인구 고령화가 대체로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때 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되었을 때 고령화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에 더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먼저 노후 대비 목적으로 연금 보험자산 축적이 가계 장기 자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든다. 기업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투자 부진이 예상이 되며 정부는 재정 수요 증대로 장기 채권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그 역할을 제약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 국면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제약을 받으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되며 고령화의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결정 방식적으로 패널 모형을 추정해서 이를 추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성향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요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요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주가 부분이 코인과 조금은 비슷한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고령화 추이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한다라는 측면은 아니고 오히려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이시면서 부유층은 오히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자 주식 보유율을 강화시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히려 75세 이상이 되면 저축률이 워낙 더 좋아지는 배경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대적 수명이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소비가 더 덜하고 오히려 증여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세한테 그렇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그런 데이터, 연구 데이터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뒷부분 내용 조금 더 읽어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한 템포 잠깐 쉬어둘 테니까 정지를 해놓고 한 번쯤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내용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꽤 되는데 이 연구 보고서가 어디에서 나왔냐? 국가에서 나왔던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구 보고서라서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뭔 코인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빼먹고 설명을 할 뻔했네요. 인구 고령화가 주식 투자에 그렇게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잘 안 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왜 배당을 늘리겠습니까? 네, 답이 나왔죠. 그만큼 나에 대한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자본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금융소득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주요 맹점이고, 거기에서도 일부 수익률이 드라마틱한 게 있으면 일부 포트를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이 내용에 있는 보고서에 보여주는 또 패턴이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 내용만 이제 코인과 조금은 관계도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인 비중이 높아지면은 약간의 공격성이 덜해질 것이다. 오히려 뭐 자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읽다 보면, 야, 네 말대로 보면 여기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코스피가 조만간에 박스피로 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냐? 라는 내용도 보여질 것 같은데, 라는 내용도 있어요. 조금 뒤로 가보면. 근데 이거는 글로벌 마켓입니다. 한국만 마켓하는 데가 아니죠. 전 세계가 마켓 시장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한국만 고령화가 아니죠. 선진국 대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는 못해도 20년 동안은 좋게 더 많이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CBDC가 그 속도를 더 많이 당겨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맛배기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중에 내일 방송에 좀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왜 아크 인베스트 누나가 스퀘어를 많이 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2020년도 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스퀘어를 많이 담았습니다. 즉 핀테크 쪽에 스퀘어를 많이 담았다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스퀘어가 요새 뭘 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따른 실적도 잘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는 당연히 스퀘어에 대한 지분을 계속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같은 친구인 거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에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 아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비트를 보기 위한 부분보다 더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배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동시에 해서 핀테크의 변화 부분에 있는 주가 추이에 대한 수익률도 빨아먹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에 따른 상승률 추이도 직접적으로 내가 먹는 형태를 갖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금 더 약세를 보였을 때 그래도 이쪽에 있는 핀테크 쪽은 조금은 덜 할 거니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내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